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성 부족한 사회교사의 사회문제 탐구 6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문제집 받아 가시더라고요. 네. 집에서 잘 풀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여러분은 한석봉 엄마도 아니고 네, 여러분은 모의고사를 풀고 계시는 동안 저는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요즘에 그 PPT 템플릿을 무료로 제공해 주시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일명 능력자, 금손 분들. 그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걸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 온라인 수업 때문에 문의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이런 거 사용해도 되냐, 동영상 자료 만드는데 좀 활용해도 되겠냐 이렇게 했을 때 뭐 출처만 밝혀주시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많아서 참 네, 다행이고 간신히 살아갑니다. 간신히 하루살이 마냥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수업이고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의 단원을 끝냈어요.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 문제를 이제 탐구하고 이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본 틀, 이해하는 데 필요한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인 사회 문제의 이해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두 번째 단원인 게임 과몰입.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정보사회가 뭐냐, 정보화가 뭐냐, 뭐 요즘에 제4차 산업혁명 한 1,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죠. 네, 뭐 4차 산업이 뭐냐 이러한 것들을 저 이제 좀 살펴본 다음에요. 그리고 이 게임 과몰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이제 발생했을 때 청소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겠느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쩌면 여러분과 우리에게 조금 더 생활에 가까이에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열심히 레벨업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건 아니죠? 네? 방학이 끝내고 나니까 막 새롭게 레벨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정보사회의 의미와 특징 교과서 준비되셨죠? 교과서는 4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51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교과서 장수는 많은 것 같은데요.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많지 않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야, 진짜 내가 큰일 났어. 안부를 물으려고 일을 만들 판이 근황 토크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유튜버야. 내가 미쳤어. 바로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도 바로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면 서로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저기 하잖아요. 이렇게 무안하니까 야 어제 어제 오늘 급식 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버릇 이제 수업을 시작해 버릇 하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도 그냥 수업을 시작하기가 좀 어려워서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일이 없어. 근황을 전해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5번째 수업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어. 왜냐면은 온라인 수업 준비하면서 있었던 일들, 개학이 미뤄지면서 있었던 일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버텼어. 근데 이제는 없어. 학교에 학생이 없는데 선생님 무슨 일이 있겠어. 안 그래요?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네? 요즘에 학교 근무실에서 선생님들끼리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기가 콜센터야, IT 기업이야, 뭐 이런 거. 우리 게임 회사 직원들 같지 않아? 막 이러면서. 네? 진짜 직업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그러면서 무심코 제가 두렵다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좀 신기하기도 하더군요. 어디서 이렇게 흘러들어서 오시는지. 구독자 수가 증가하고 드디어 2자릿수가 됐어요. 10명? 팽수도 10명에서 시작했잖아요. 왜? 구독자 수 10명에서 초등학교로 홍보 활동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늘어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직업이 흔들리고 있어요. 선생? 까지? 뭐 이렇게. 미치겠어 진짜.
하루살이처럼 계속 하나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올리고 그냥 하는데 이제는 PPT를 만드는 것도 너무 지치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러분은 그날 이제 화면만 보고 있는 여러분한테 미안하니까 좀 뭔가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신경 쓰고 막 자료 만들고 찾고 하다 보면 진짜 하루가 금방 가요. 요즘에 저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야? 이 선생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씨 그냥 유튜버 해? 근데 오늘 아침에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것도 힘들다고 찡찡거리면 안 되겠구나. 뭐 서울의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은 막 그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을 개사를 하셔가지고 막 노래 직접 막 부르시면서 동영상 얼굴 이렇게 딱 나오게 이렇게 하고서 동영상 촬영해서 막 올리시고 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막 겨울왕국처럼 엘사 분장을 하고 학교에 애들이 없어 너무 삭막해 막 이런 거 하셨다던데 에휴 꼴랑 PPT 만들어서 동영상 한다고 이것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죠. 하지만 학교도 코로나 블루입니다. 네, 선생님들도 지쳐가고 있어요. 아, 진짜 언제 끝나는 건지. 맞아요. 나 이러다 데뷔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수업하죠. 네. 떠들 근황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만들어야 될 판인가 싶기도 한데요. 예, 죄송합니다. 콜센터 같아요, 진짜. 계속 전화하고 이제 온라인 클래스 이제 접속한 이제 확인 뭐 진행률, 학습 진행률 이런 거 확인하면서 야, 너 몇 교시 뭐 안 했네, 뭐 안 했네 하면서 계속 확인하고 아침에 어머님이나 아버님, 학부모님들께 전화해서 아, 아이가 아직 접속을 안 해서요.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오늘 출석률이 몇 %니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가 학교인지 콜센터인지 알 수도 없고요. 허무해집니다. 돌아오세요 좀. 아니 돌아오세요 좀이 아니라 아 빨리 어떻게든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떻게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수업할게요. 네. 정부사회의 의미입니다. 47페이지요. 근데 이거 좀 화면 효과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점점 PPT를 만드는 능력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도 들어요. 이걸 뿌듯해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네. 정보사회의 의미요. 요즘에 뭐 얼굴책이나 인별그램 다 하시죠? 네. 다들 하나씩의 계정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양쪽 다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계정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본 계정, 뭐 부계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저는 안 해요. 안 해요. 왠지 막 그런 데다가는 막 되게 쿨레 나는 사진만 올려야 될 것 같고 좀 쿨레 안 나거든. 좀 찌질해요. 좀 찌질한 사람이고 찌질한 캐릭터라 그렇게 멋있는 척하면서 못 올리겠어요. 사실은 SNS를 이거 좀 그렇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담임을 하다 보면 전화번호가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딱히 뭐 투넘버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제 전화번호가 이제 다 뭐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한테 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SNS 이전에 깨톡 친구 추천 기능을 켜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수백 명의 친구들이 막 몰려와요. 문 열어라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나 뭐 이렇게 학생들은 뭐 당연한 거고 부모님들도 이제 급하게 연락을 하셔야 되거나 할 때는 이제 찾아서 연락을 하셔야 되니까 전화번호를 저장을 해놓으시는데 이제 그게 전화번호 연동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분들을 뭐 추가를 안 해놓고 있었으니까 몰랐지만 만약에 이분들께서는 추가가 되어 있고 목록에 있다면 내가 프사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다 보고 계시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좀 그렇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전화번호로 연동이 돼서 SNS는 요즘에 가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팔로우 신청에 막
3년 전 담임했던 아이의 뭐 엄마 이런 거 뜨면 어떡해. 사적 영역인데 사적 영역이 아니잖아. 그래서 좀 SNS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야, 퍼거슨 감독이 한 말이 맞을 거야. SNS는 인생의 낭비랬어. 근데 사실 저는 뭐 연결고리니까 저걸 통해서 제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거나 친한 친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방법들도 있으니까 뭐 딱히 그렇게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런 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이건 좀 그렇네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뭐 SNS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새로운 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은 신문기사 같은 거예요. 인터넷에서 신문기사를 본다던가 아니면은 뭐 뉴스에서 나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 대중매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제 뭔가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 저거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미 SNS에서는 그러한 뭐 물건이나 그러한 뭐 사실이나 현상이나 그런 정보들이 이미 사람들한테 다 퍼져서 너무 흔한 게 되어 있어서 진짜 속칭 한물간 그런 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SNS에서만 정보가 공유되고 퍼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알고 싶어 했던 또는 제가 궁금해 했던 그러한 것들을 제가 모르고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좀 문구 덕후거든요. 좀 귀엽고 이런 캐릭터들을 좀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보면은 왜 메모지나 이런 거 되게 예쁘고 귀엽게 생긴 거 막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보면 쟤는 저런 걸 어디서 사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끼케야 하트렉스 이런다고요. 하트렉스? 10x10?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 한단 말이지. 그나마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몰이니까. 근데 알고 보면 SNS 개인 계정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렇게 해서 캐릭터를 소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공급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나 같은 문구 덕후는 좀 많은 걸 캐치 못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보사회인가 보다. 그렇네. 엄청나네 라고 하는 걸 좀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흔들려요. 가입을 해야 되나? 왜?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SNS 계정을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얼마 전에 운동 이렇게 있어요. 스니커즈 예쁜 게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추첨을 통해서 살 기회를 주겠다는 거야.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 그것도 추첨을 하겠다고? 좋아. 테이크 마이 머니. 좋아. 나도 추첨에 응모하겠어. 이벤트에 응모하지. 그랬는데 내가 큰맘 먹고 전화번호까지 넘겨줬거든요. 근데 계속 인별그램 계정을 넣으라는 거야. 나 없는데. 아니 없는 사람은 이벤트에 도전도 못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왜 그 계정을 요구하지?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내 전화번호를 넘겨주겠다고 왜 그 두 개가 필수여야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웃긴 건 당첨자 발표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겠대.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인별그램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 뭐 광고하려고 그랬겠죠. 아무튼 옛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라떼는 말이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2020 원더키드도 있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가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정보사회래요. 그래서 첨단의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요. 지식 기반 산업 그리고 정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부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어떤 기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산업혁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죠.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농업이었어요. 농업. 그러니까 땅에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부의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뭘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많은 걸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땅이요, 땅. 그러다가 1차 산업혁명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일을 이제 기계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산업의 구조라고 하는 게 땅에서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무언가를 수확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공장에서 기계가 일을 대신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산업혁명기에는 무엇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었을까요? 기계가 많은 사람. 기계 뭘로 사죠? 자본이요, 자본. 그러니까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기계와 더 많은 생산 수단을 가지고서 뭘 할 수 있어요? 네, 더 많은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3차 산업, 정보화, 서비스 여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정보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돈이 되는 시대니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더 높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4차 산업혁명하고도 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기기관이 개인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는 걸로 바꿔주는 게 1차. 그리고 전기가 투입이 되면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이게 2차. 그럼 3차는 뭐냐면요. 개인이 생각하는 걸 컴퓨터가 대신 생각해 준대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선생님 그러면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뭐 컴퓨터의 발전된 형식의 인공지능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연결망에 뭐랄까요? 그 컴퓨터가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인간의 조작이 필요하느냐의 차이점. 거기에서부터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3차 산업혁명에 컴퓨터가 대신해주는 요때까지는요. 이 뭐랄까요? 인간이 조작을 해줘야지. 인터넷 접속 꾹 하고 눌러줘야지. 그때서야 이제 컴퓨터가 대신 사람 대신 생각을 시작해주는 그런 어떤 연결망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은요. 물건 자체가 어디서든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연결을 한다는 거죠.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어떤 대량의 망을 형성을 하고 거기서 또 이제 지식이 오고 가고 하는 그런 형태.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이야기하는 차이점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 와, 정보화 이거 굉장한데 어떻게 생긴 거냐? 왜 생긴 거냐? 일단은 기술이 좋아졌으니까요. 이전보다. 교과서에서도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죠. 교과서에서 모바일 통신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41.34 메가bps로 1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교과서가 2018년도인가 19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즘엔 5G잖아요. 이건 4G였던 거예요. 4G. 그래서 5G라 41.34 메가가 아니라 21기가였나? 21기가바이트 그걸로 나가더라고요. 와, 이게 몇 배가 뛰는 거예요, 진짜. 엄청 빠르죠. 속도가. 영화 한 편을 3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굉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전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전반적으로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고 고등 교육 수준, 그러니까 높은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은 이제 지식과 정보가 더 많은 사회적인 어떤 그 한정적 자원을 가지고 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으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소수의 한정적인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런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욕구가 일반 대중에게 다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 대중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헤매는 거죠. 또는 적극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봐요. 뭐 물건 같은 거 팔고 뭐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거 요즘 뭐 옛날 나 또 라떼 팔아야 돼? 라떼는
연예인이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스포츠 뭐 스타나 이런 사람들이나 광고하고 물건 이렇게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일반인이야. 근데 SNS에서 뭐 스타일이나 아니면은 외모나 이런 걸로 유명해지면 인플루언서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광고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일반 대중들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그냥 바로바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중의 욕구가 증가. 요 두 가지가 더해지면서 어떤 정보사회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빨리 형성되고 자리 잡는데 영향을 줬대요. 자, 그러면 다음에 얘기하려는 건 48페이지 밑에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사물인터넷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니까 어디 가서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야, LOT 몰라, IoT 몰라, IoT 뭐 이런 거 얘기해야 되잖아. 그런 거 얘기하려면 뭔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의 어떤 복합적인 첨단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회 전반의 산업 구조나 무언가 생산하는 방법이 변화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래요. 인터넷 오브 띵스. 그래서 IoT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 뭐냐? 사물에 인터넷이 바로바로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파워 버튼 꾹 누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하기 꾹 눌러야 띠띠띠띠띠 하고 인터넷에 접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할까요? 라고 물어보고 연결하나요? 아니죠. 언제나 늘 항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알아서 스스로 무언가 설정만 해놓으면 정해진 시간과 날짜에 각자의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백업 시켜놔요. 그럼 그 백업 시켜놓은 그것들은 하나의 커다란 데이터가 돼서 빅데이터가 된다는 거죠. 그거 개인정보 아니에요? 개인정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 버튼을 많이들 눌렀답니다. 구글 드라이버 뭐 이런 거 보세요. 거기 보면 구글에서 개인의 어떤 위치 정보 서비스 또는 개인이 많이 검색하는 뭐 검색어 서비스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그게 가입 조건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걸요. 그래서 어떤 정보통신 분석 전문가는 이런 말도 해요. 구글은 네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뭘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주로 구글을 통해서 무엇을 검색하고 무엇에 대한 것을 찾아보는지 이제 정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 사람은 주로 뭐 패션에 대한 걸 많이 찾아보는구나. 패션 중에서도 뭐 이렇게 스니커즈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춤 광고로 스니커즈와 관련되어 있는 광고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빅데이터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물끼리 연결돼서 전체가 협조하고 연계한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사물 자체가 똑똑해진다. 세 번째는 사물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지금의 사실을 가르쳐준다. 이게 뭐냐면요. 왜 자동차들 중에 요즘에는 드라이빙 이렇게 전자동 드라이빙 시스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앞차하고 뒤차하고 이렇게 같이 가는데 앞차의 속도가 점점점 줄어든다는 걸 뒤차가 인지하면 뒤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요. 이해돼요? 그리고 앞에서 갑자기 했다 또는 앞차와 뒤차와의 거리가 뭐 안전거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또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조절해요. 이게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교통 통행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왜? 저쪽에 통행의 흐름이 점차 느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감지하게 되면 그 감지한 것에 맞춰서 다른 지역의 교통 그 신호 체계 시스템이 저쪽이 막이 먹히고 있으니까 저쪽에 더 몰리지 않도록 신호를 좀 제어해야겠다라고 하는 걸로 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량이 운행이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가 협조 및 연계한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거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사물 자체가 똑똑해진다. 요거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왜 냉장고 같은 거 광고할 때 보면 최신형 냉장고는 그 와이파이 이렇게 연결하면 이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 이렇게 체크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그 레시피 같은 걸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의 내비게이션 뭐 이런 것도 실시간으로 왜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는 그런 거 보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뭐 음식점이나 커피숍이나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정보 처리해가지고 바로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클라우드에 연결돼서 냉장고 자체가 똑똑해지는 거고 내비게이션 자체가 똑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물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지금의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건 내비게이션에서 갑자기 운전하다가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같이 운전하고 가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 상황이 바뀌어 다른 경로로 안내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길 안내가 바뀌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는 설정해 놓은 길이 있었는데 중간에 얘가 끊임없이 어떤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나 이런 거에 연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에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와 관계되어 있는 경로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밀리고 있는 구간이 있어. 그럼 그 구간을 일부러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이제 안내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새로운 길로 안내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앞에 어딘가가 막히고 있나 보구나.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하는 곳의 지금 상황을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고 실생활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 또는 더 어떤 발전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게 요즘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정보사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2016년에 조사된 자료길래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버전이 2019예요. 자, 교과서에서는 여기 우리나라 국민의 약 88.3%가 인터넷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2016년도인 거예요. 근데 그 사이 3년 사이에 이렇게 91.8%로 인터넷 이용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구당,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률, 각각의 집마다 인터넷 접속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걸 확인하니까 거의 99.7%. 근데 사실 한 5년 전부터 이미 99%를 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 이용 행태, 주로 인터넷 뭐에 많이 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자료나 정보를 얻는데 여가 활동, 그리고 기타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뭐 많이 쓰시는데요? 했더니 인스턴트 메신저, 깨톡 이거 있죠, 깨톡. 그 다음에 SNS, 그리고 이메일. 그러니까 예전처럼 문자 메시지 이제 안 보내는 거야. 진짜 5천만의 카톡이 된 거예요. 5천만의 카톡. 그래서 왜 너 카톡 안 써?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나 카톡 안 하는데 이러면 되게 신기하게 보기도 하잖아. 너무 흔한 거니까. 그치? 그리고 뭐 카톡으로 보내줄게. 카톡으로 보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엔 파일 같은 것도 그냥 전송이 되고 하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 되게 편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넷 뱅킹이 PC, 그러니까 노트북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그 스탠드 컴퓨터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요 간편 송금 서비스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왜 뭐지? 뭐 무슨 페이 뭐 이렇게 붙는 거. 그거 덕분에 이제는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휴대전화 중심으로 인터넷 뱅킹의 이용률이 굉장히 급증했고요. 인터넷 쇼핑도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비해서 10.5%포인트가량 증가했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건 오히려 인터넷 쇼핑에 익숙할까라고 생각하는 70대층의 이제 70대 이상의 그 고령 노인층에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하는 어떤 증가율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리고 뭐 식료품이나 생필품 같은 것들도 이제는 거의 대부분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손에서 핸드폰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ICT 지수라고 해서 국제 ICT 지수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인터넷이나 웹에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그리고 그런 어떤 기기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보급이 잘 돼 있고 뭐 국민들이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점수를 매겨가지고 전 세계 국가의 순위를 매기는 게 있거든요. 한국은 거의 뭐 계속 상위권이에요. 계속.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게 19년도 2018년도인가 거기 그때까지 일단 자료가 이제 점수가 계산이 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올해 2019년도께 점수가 계산이 돼서 올라오겠죠. 2017년도까지는 대한민국이 계속 1위였거든요. 근데 18년도에 우리가 2위를 밀려났어요. 1위가 아이슬란드였어요. 깜짝 놀랐어. 오로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왜지? 자, 그래서 정보사회의 특징. 여기는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정보사회의 특징이요. 첫 번째, 정보사회는 아까 전에 뭐가 돈이 되는 사회? 지식과 정보가 경제체제의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그러니까 무언가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 물건을 생산하는 2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고 나 스캔 왜 이렇게 떴냐? 이게 찌그러졌냐? 그리고 3차 산업이 확대되면서 어떤 지식과 창의력이 요구되는 직업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경쟁력이 어떤 경쟁력의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생산 방식 체제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변화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전에는요, 물건이 그냥 부족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누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충분히 씻는데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2차 산업, 18세기, 19세기 이때요. 2차 산업의 비중이 이제 가장 컸던 그때는 비누 자체가 절대적으로 개수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명이면 비누가 한 50개밖에 생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숫자만큼 생산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겠죠. 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 게 공급의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될 테니까. 그래서 똑같은 비누를 얼마나 많이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이라고 하는 생산 방식을 선택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비누는 잘 팔렸어요. 왜? 절대적으로 숫자가 부족한 상태였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 상황을 뛰어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비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몸을 씻고 얼굴에 세수를 하고 하는데 쓰는데 부족할 그런 수량이 아니에요. 이제는
네,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개성과 가치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비누는 이제 어디든지 있어. 그렇다면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비누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겠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전처럼 야 무조건 비누 만들어, 무조건 비누는 팔리니까 무조건 만들어가 아니라 이러한 고객층은 어떤 비누를 원할까? 이런 고객층은 어떤 비누를 원할까? 이렇게 각 고객 계층의 어떤 특징이나 아니면은 뭐 성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 수 있는 비누 제품을 개발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내는 비누의 개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걸 또 대량 생산해? 만약에 민트 초코 칩 맛의 치약을 만들어서 팔자고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민트 초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치약도 민트 초코라니 이것은 천국이로다 하겠지. 근데 일반적으로 민트 초코 칩 그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전 민초파입니다. 응? 많지가 않단 말이야. 그 치약만 나는 걸 왜 먹어?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민트 초코 칩의 맛을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치약을 만들었는데 그걸 대량으로 만든다? 그럼 그거 다 안 팔리면 그거 누구 손해예요? 기업 손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를 조금씩 생산해야지. 그쵸? 응.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최대한 많은 개인의 니즈를 반영하는 거예요.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왜 샴푸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종류. 그리고 향도 엄청 다양하고. 그거 보면 야 진짜 엄청나구나 뭐 이런 느낌? 무슨 소리야. 자, 세 번째요.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언론 매체나 뭐 이런 거랑 연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전달해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뉴스, 신문 기사, 앵커가 뉴스를 전달해요. 하지만 그 앞에는 내가 앵커한테 에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내 말이 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신문 기사를 읽고 있는 내가 이 기사 이거 잘못 파악했네 이건 아니지 라고 읽다가 중간에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방향 의사 전달 매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 종이신문 보는 데 있어요? 거의 없지 않아요? 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주문해서 보기도 하지만 거의 안 보잖아요. 요즘엔 뭐 봐요? 대형 포털에서 다 뉴스 보여주잖아. 실시간으로. 그리고 그 실시간으로 뉴스 보여주는데 뭐 또 있어? 댓글도 있잖아. 댓글창. 그래서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항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원하는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그 중앙으로 또는 자신의 의견을 이제 공공의 어떤 그 공공의 장에 의견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정치라던가 경제라던가 이전에는 보통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런 영역에 좀 더 쉽게 시민들의 의사나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보사회는 어쩌면 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계기도 되겠네요. 그렇죠? 보세요.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그것도 쌍방향이잖아. 쌍방향. 안 그래요? 글 올려요. 국민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확인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견에 이제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은 거기서는 진짜 꼼짝없이 관계부처 장관들 나와가지고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게 쌍방향이죠. 뭐야. 오, 좋네. 응? 정보사회 만세네. 자, 다음입니다. 탈관료제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는 사회문화 수업 들었던 친구들이면 관료제 기억나요? 관료제?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요 중간 관리층이라고 하는 중간 관리층이 존재하는 관료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전달하면 이 사람들이 요 밑에 있는 이제 하향식이죠. 하향식 의사결정 체제로 인해서 이렇게 관료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을 책임지고 또 과장들은 그 밑에 있는 어떤 직원들을 책임지고 하는, 그래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어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그러한 어떤 조직책, 그게 바로 관료제였죠. 근데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뭐였냐면요. 의견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참 편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장은 한 번만 말하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사장이 과장들한테 다 말을 하려면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말해야 돼. 근데 사장은 임원한테 한 번만 말하면 돼. 그리고 임원은 부장들한테 부장들 싹 모아서 한 번만 말하면 돼. 그러면 부장들이 알아서 과장들한테 전달이 돼.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이고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어떤 의사 이제 전달 구조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우리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금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예요? 정보망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관료제라고 하는 그런 어떤 딱딱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관료제 조직은 수직적이고 위계서열이 굉장히 분명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은 부장님한테 못 가불고 기억나시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가 위로 올라가기 어렵고 밑으로 내려가는 의사결정 구조에서는요, 과장님들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사장님한테까지 올라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늘 뭐만 하는 거야? 시키는 일, 정해진 일,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해결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시키는 일, 정해진 일, 나한테 주어진 일, 요것만 하는 건 지금 어떤 사회예요? 네, 무언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되게 굶어 죽기 딱 좋은 너무 셌나? 이 되게 뭐 아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은커녕 이거 있던 아이디어도 갉아먹기 딱 좋은 그런 어떤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든지 새로운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롭게 이 얘기를 해서 창의적이고 없던 걸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의사결정 구조, 이게 필요로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망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전해지 않아도 사장님이 팅팅팅팅 메시지 한 번이면 된다. 요즘에 깨톡 전송하기 한 번이면 전 사원들한테 의견을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층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이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렇게 위계적이면 부장님 무서워서 과장님 의견 못 내요. 응? 임원 무서워서 부장님 얘기 못 해요. 그치만 수평적으로 가게 되면 여기 팀장 다 똑같은 팀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팀장이라는 사람도 밑에 있는 팀원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 거지, 특별히 팀원들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닌 거예요.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입장?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된다. 그게 이제 정부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요.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가 등장한대요. 그게 뭐냐면 비대면 관계. 지금 우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 한 번 먹고 얼굴 딱 보고 이렇게 면대면에 어떤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어떤 상호작용을 서로 주고받고 관계를 형성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가 중심이었다면, 요즘에는 굳이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리고 굳이 사회적으로 무언가 관계가 있지 않아도, 또는 공간적으로 가까이 물리적인 공간이 멀다고 해도
그런 거 이제 시공간의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인간 관계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바로 정보사회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디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 SNS 막 팔로우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아마 평생을 살면서 그 사람과 나는 직접 얼굴을 만나는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SNS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덕분에 그 사람과 나는 사이버 도시 또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서로 사이버 친구인 거예요. 또는 되게 유명한 연예인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계정을 팔로우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친구 되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평생 살면서 볼 일이 있을까? 없겠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디 휴가를 가서 찍은 사진을 직접 볼 일이 오프라인에서는 없겠죠.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가능해요. 왜? 우린 친구거든. 내가 너 팔로우 하잖아. 몰랐니? 뭐 이런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 등장 여기까지입니다. 3D 프린터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 늙기 자료가 51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탐구활동,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는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탐구활동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죠? 네, 저거 과제로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답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안 넘어가니? 네,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사회문화를 굳이 듣지 않으셨어도 1학년 때 하셨던 통합사회 시간에서도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다뤘었고요. 그리고 다른 교과에서도 많이 한 번씩은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24일 4월 24일 4월 마지막 금요일이었네요. 네, 다음 주면 5월 1일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어제 그저께였나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시죠? 네,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조심하시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더더욱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네요. 5월에는 만날 수 있겠죠. 나 이러다 진짜 유튜브로 미안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